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그러면 이렇게 정기 공시를 보는 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그렇게 많이 봐야 된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다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거의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야말로 정말 이 공시와 이게 찰떡같이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일단 볼게요. 네. 일단 재무제표에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에. 그러면 나의 지분을 가지고 나는 뭘 소유하는지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주식에 투자는 저는 뭘 소유하는 거죠? 주권을 소유하긴 하는데 이 주식이 이 회사에서 실체가 뭐지? 예를 들면 이거 사는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럼 주권을 샀어요. 이 주식 증서 말고 진짜 이 주식 증서가 의미하는 내 몫은 뭐지?를 생각해 보였어요. 뭐 지배주주 아니면 자기 자본 안에 있는 그렇죠. 자본이죠, 자본. 재무제표가 뭘 알려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자본이 얼마인지 알려준다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경영학과 출신이 아닐 경우에는요, 여기는 재무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또 재무제표도 여기 안에 되게 여러 가지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제목도 있고 안에도 여러 가지 연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혼란스러움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요거를 딱 정리를 좀 한다면요. 가장 심플하게 보는 건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내 돈은 자본이다. 자본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은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회사까지도 내 실적이 다 포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기본이다. 네. 그런데 이제 연결 대상이 없으면 기본 재무제표, 지금 재무령기 보시면 여기 일반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연결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없으면 이게 일반 자기 회사만 봐요. 근데 연결 대상이라 그러면 다른 회사를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따로 표를 만들어서 갖고 올까 하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합은 같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나와 있어.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재무제표 직접 보여드리자 라고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시면 연결 재무상태표입니다. 연결 재무상태 연결 회사입니다. 보면 제일 앞에 자산이 나오죠. 자산. 그러니까 원래는 대차대조표니까 자산 옆에 부채와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어디 있냐? 숨어 있죠. 밑에 있죠. 밑에 내려가시면 자산 밑에 이게 부채가 있죠. 부채 밑에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이 자본, 이 부채와 이 자본 총계를 합하면 이 자산 규모가 같아진다. 이 개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돈은 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돈은 이 자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때 자본을 불입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불입한다 그러면 이 1억만큼의 자본이 내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부채가 생겨요. 이 부채가 생기면 이 부채가 현금을 받았거나 뭐 아니면 채무가 생겼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산이 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과 부채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자산이 불어나겠죠? 그러면 부채의 규모는 동일하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 자본이 되는 거고 처음에 내가 불입한 자본 말고 결국은 나의 돈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이 자본 자체가. 근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이 자본을 주식의 수에 따라서 나눠서 준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뭐다? 자본.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본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봤을 때 이제 자산 구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지금 이제 이 회사는 현금이 많은데 현금은 없고 유동성은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부채가 있어요. 근데 차입금이 여기 단기 금융부채라고 나오죠. 단기 금융부채가 너무 과도해. 그러면 이 회사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본이 있으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이 자본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익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단기 순이익인데 이 단기 순이익이 자본으로 얼마만큼 넘어가는지 보이는 게 여기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에서 여기 보시면 3,966억이 쌓여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현금이 잘 쌓여있으니까 지금 이익이 잘 내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년 전만 보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좋아진 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구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 결국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단편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거나 나빠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익이 5천억 적자에서 4천억 흑자로 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 현대일렉트릭 그만큼 사업이 좋았으니까요. 와,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5천억이라는 사실 적자는 보기도 힘들고 와, 근데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것도 보기 힘든 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시크리컬의 힘이기도 합니다. 와, 보면 그러면 얼마만큼 수익이 났길래 변했냐라는 건데 일단 단기 순이익을 먼저 보면
336억 적자에서 1,600억, 2,600억 흑자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익 기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가 자본이 있고 난 자본을 봐야 되니까 내 자본이 얼마만큼 크는지를 계속 보면 된다는 건데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난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치 투자를 배웠었고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봤던 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였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정서죠, 정서. 책이 안 넘어가요. 저 그 과제로 내줬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모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걸 한번 보세요. 보면 자 매출액이 나오죠. 매출액은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팔았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나오죠. 금융수익 나오죠. 기타 영업의 수익 나오죠. 지분법 이익 나오죠. 단기순이익 나오죠. 기타 포괄순이익 나오죠. 지금 이익이 몇 개인가요? 이익이 계속 나오니까 이 이익이 대체 뭐예요?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먼저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면 이 매출액이 나왔으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직접 원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원가라고 하는 건 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가를 떼놓고 봤을 때 이 원가 비중을 빼고 본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매출 총이익이 우리가 실제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팔아서. 그렇죠? 우리가 뭐 책상도 있고 이렇게 이제 PC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우리가 이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이런 비용들은 이 매출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연동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매출 비용,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이 고정 비용을 빼면 우리한테 떨어진 실질 이익이 남는 거죠.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게 영업이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건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잘 나냐. 이 회사가 돈을 영업을 통해서 잘 버냐가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영업 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일을 통해서 월급을 드는 건 내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 외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금을 맡긴다거나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수익이 이제 영업 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 외의 수익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와는 관계가 없고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을 더 중요시 보지만 영업 외단에서 어떻게 비용이 변했는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나한테 주어지는 돈을 확인하는 게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본과 이 단기순이익에서 꼭 보실 게 뭐냐면 요거 오해 많이 하시는데 자본을 보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결로 포함했을 때 연결은 아까 뭉뚱그려서 다 모아서 이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결에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100%가 아니면 이 자본이 다 내 게 아니죠. 그러면 지분율만큼의 자본만 땡겨와야 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따로 표시한 게 이제 지배주주 기업의 귀속되는 자본입니다.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만큼의 소유하는 자본은 이 지배주주 지분 자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밸류에이션 할 때 만약에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전체 자본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밸류가 오버밸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발라주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발라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간 돈은 뭐라고요? 단기순이익. 근데 단기순이익은 다시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과 지배주주가 아닌 순이익으로 나눠요.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 지분이 나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대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지배주주분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단기순이익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 기반의 단기순이익을 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거 왜 봐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투자 같은 거 그냥 대충 할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봐야 되는지. 최근에 터진 사건입니다. 자, 위메프예요. 보시면 위메프가 어떻게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됐고 뭐가 문제가 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위메프는요. 일단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래도 감사 보고서가 매년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만 나오는 기업도 우리가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에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까봤어요. 이제 위메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 상장하려고 한다. 무리하게 합병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진짜인가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궁금했는데 결국 그건 이제 재무제표 속에서 나옵니다. 보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4,653억이죠. 그리고 우리 주주한테 들어온 돈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09억 원의 적자가 나왔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자산 총계가 5,687억 원이고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4,7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본과 부채라고 했죠. 그러면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106억, 부채가 5,581억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이상하죠.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56배 정도 된다고요. 이러면 이미 이제 회사 구조가 이상한 건데, 이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인을 보면 여기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미지급금. 5,101억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뭘 설명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 단기 순손실이 크고 자본 총계가 이렇게 작은 회사는 불안할 수 있다. 2019년만 잘라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일단 불안할 수 있다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정상금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나서 이 돈을 바로 판매자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이 중간에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줍니다. 근데 위메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아마 한 달에서 한 45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매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지금 5,10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한테 이 중간에 돈이 있다 그러면 이 돈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봤을 때 현금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현금이 더 많아야죠. 많아야 되죠. 근데 적잖아요. 이거는 진짜 잠시 보관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 돈이 아니고 손님한테 내줄 돈 잠시 보관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냐면 이 잠시 보관하는 돈을 MMF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이 이자 수익을 추가로 이제 취득해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이미 이때 현금성 자산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죠. 매출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미지급금도 감소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사업 규모가 줄어드니까. 미지급금이 이제 5,100억에서 3,100억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도 당연히 같이 감소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보세요. 현금성 자산이 2,100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2019년에 미지급금과 현금성 자산 차이가 대략 얼마죠? 대략 한 400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0년은 어떨까요? 1,000억 나네요. 그렇죠. 400억에서 1,000억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단기 순손실이 얼마죠? 네, 단기 순손실 더하기 400억 해보세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단기 순손실 비용을 감당을 어떻게 했냐? 이 미지급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뭔가 절묘하게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고요? 잘 보세요. 왜 그런 구조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까 이제 자본 총계는 적은 상태에서 부채 총계가 큰 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채가 지나치게 크다. 근데 이 부채의 구성이 뭘로 돼 있죠? 미지급금. 거의 미지급금이에요. 네. 차입금이 거의 없어요. 다른 부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은행 차입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은행 차입이 없는 회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좀비 기업이 돼요. 이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좀비 기업이 돼요. 누군가가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 부도를 걸어야 될 거잖아요. 안 낳는 거예요. 현금은 있으니까. 그 현금을 어디서 땡겨왔어요? 미지급금. 근데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걸겠어요? 판매자들이 우리 돈 땡겨줘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회사는 뭐 50일 뒤에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맞네. 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완전 자본 잠식이 됐죠. 원래 정상적인 회사는 못 버텨요. 이 상태면. 네. 근데 계속 갔네요. 그렇죠. 왜? 이게 있으니까요. 미지급 현금이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네. 그 다음 보세요. 2,448억 매출 더 줄었죠. 당연히 미지급금 감소했죠. 네. 현금이 925억으로 감소했단 말이죠. 확 줄었네요 현금. 네, 더 줄었죠. 근데 여기서 차이는 아직 크진 않았어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미지급금이 줄지 않습니다. 현금 갭이 더 벌어집니다. 근데 왜 이건 줄지 않았을까요? 정산 기준을 이제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꼼수 아니에요? 꼼수죠. 정산 주기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2023년에 진짜로 그게 보여요. 매출액이 1,268억으로 감소했죠. 네. 미지급금이 늘어납니다. 더 이해 안 되는 거. 요거 왜 이렇게 늘었어요? 1,000억이나 늘었는데요. 더 늘린 거죠. 자, 24년을 예상해 보세요. 이제는 빵꾸 나겠네요.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긴 위메프 사태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긴 해요. 요거 다 긁어 오신 거죠, 다요? 제가 다 적은 거죠. 이게 마치 인바디 보듯이요. 사람으로 치면 이 위메프라는 이 사람이 점점점 건강이 망가져 가는지. 그렇죠. 그게 여기 고스란히 다 나오네. 그렇죠. 단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거의 골골대고 있는 순간에도 나 현금이 있어 아직 죽을 수 없어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자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제재할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되게 허술하네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미지급금 대비해서 현금 자산을 예를 들어 뭐 최소한 70% 이상은 보유해라. 이런 식의 규제가 필요한 거죠. 아 저희가 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본금융권이나 그 여러 가지 비율 지켜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융의 특이한 그런 거였군요. 일반 기업들은 없네요. 네,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차입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차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위기나 이번에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주가는 망하지 않으면 오른다였거든요. 실적도 엄청 망가졌지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좀비만 되면 오른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완전 망가진 경우도 있지만 근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좀비를 버티게 했던 건 이 현금인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거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뭐 해외 인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맞아. 보통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구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이미 이 회사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현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 현금으로 버티는 것도 꼼수가 끊어버렸다는 거죠.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한 기업인데 그때 괜히 뭐 인수권 같은 게 있었을 뿐이네. 그거 없었어도 그냥 가만히 뒀어도 이미 무너졌어요.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이미 적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 주기를 더 늘려봤자 이 현금은 말라 있고 이 미정산 주 금액을 못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이 흐름을 보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T처럼. 이 CT처럼 이제 흐름을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미지급금과 매출액의 규모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면 원래는 미지급금은 감소해야 돼요. 네. 그런데 미지급금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와중에 같이 줄다가 2022년부터 이상하죠. 그리고 2023년에 딱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네. 네. 우와. 이 정상적인 수가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CT 찍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런 사업 파트너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파트너가 어떤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당하지 않는다고요. 또 볼까요? 이번에는 미지급금과 현금성 자산 추이입니다. 자, 미지급금이 이렇게 감소하면 현금성 자산이 원래 감소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미지급금에서 증가했잖아요. 원래라면 미지급금이 증가할 때 현금은 늘어야 되는데 현금은 더 감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죠.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걸 보여드릴게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8년에 이미 매출액이 4,972억 원에 단기 순손실만 1,300억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현금이 506억인데 미지급금이 4,567억이에요. 이미 여기 차이가 엄청나죠. 이미 여기는 사용 선고 내려진 회사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 이미. 그래요. 처음부터 이미 끝났네요. 네,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네. 잘 보세요. 2019년에 여기 보면은 6,576억이 들어오죠. 조달이 좀 됐나 보네요. 그쵸? 이건 보이죠? 네. 네, 이건 조달한 게 보인 거예요. 이때 아마 CB나 BW 같은 거 찍었을 것 같아요. 일반 차입은 될 만한 회사가 아니고 현금을 버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703억 적자가 났는데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또 매입 시험 늘렸죠. 이때도 여기는 팀원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산 주기를 늘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 이 회사 재무 구조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 회사가 감사 보고서가 안 났다고요. 감사 거절 났어요. 거절 났으니까 안 났겠죠. 네, 이는 못하겠다. 그런데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미지급금이 7천억이에요. 아까 2023년 말 기준으로 UMF의 미지급금이 2,900억입니다. 둘이 합해서 이미 1조가 넘어요. 2024년에 들어왔을 때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미정상금 관련해서 판매자한테 돌려줘야 될 자금이 1조가 넘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쵸? 현금 말랐잖아요. 그럼 이걸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못 갚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해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판매자들은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구영배 대표가 오늘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사채 800원, 자금 조달하면 800억 정도 낼 수 있겠다. 택도 없죠. 이게 문제의 지금 사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끌고 왔다. 와, 근데 놀랍긴 합니다. 이게 UMF나 팀원처럼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도 모른 채로 몇 년을 더 썼는데 한순간 이렇게 되면 이 잘못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묻는다는 게 그 원래 뭔가 잘못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아야 될 죄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한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는데 지금 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돈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자, 그럼 보세요. 2022년에 2023년에 위메프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 주기가 길어지면서 이상이 보였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아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걸 까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좀 안 좋겠다. 그러면 위메프와의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겠죠. 현명함이라는 거 하는 건 숫자를 보는 이 능력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가 마치 글자인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여러분이 꼭 공부해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서 꼭 가시라.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꼭 이제 점검해서 가시라. 여기는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점검해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공시, 전자공시를 통해 가지고요. 전자공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살펴보는 것까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투자의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업을 살피기 위해서 전자공시를 보는 거죠. 자,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공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평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기업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다른 투자도 많잖아. 아니 쉬운 투자 많잖아. 누군가가 뭐 5천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다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냥 요령 따라 하거나 아니면 차트 투자 따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가치 투자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있다거나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 빨리 가서 축구 열심히 해. 그래서 손흥민처럼 프리미어리그 가. 아니면 나가서 빨리 공 열심히 던져. 그래서 유현진처럼 열심히 잘해서 메이저리그 가. 이렇게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건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희한하게 차트나 모멘텀 투자에서 돈을 번 분들을 딱 보면 요령과 방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어요. 그분은 직관이라고 하는 재능이 있거든요. 이게 옳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분 머릿속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머릿속에 슈퍼컴퓨터가 돌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일부분 그냥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지표는 그분이 참고하는 지표 중에 데이터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건 이 머릿속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근데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수 있다? 어려워요. 손흥민 성공했죠. 유현진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분한테 어떻게 하세요? 공부하라고 하시죠. 왜?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대학도 가고 어느 정도는 취업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가 뭐냐?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고 이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건 웬만한 머리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게 쌓이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건 가치를 평가하기 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실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건데 일단은 아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라고 하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 요거는 이제 가장 쉽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파는데 이거의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쉽게? 어렵죠. 이 가격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량을 늘리는 건 이걸 잘 만든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는 결국 뭐가 되냐면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판매량을 늘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요. 뭐 변압기처럼 아니면 2차전지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테슬라처럼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가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매출액, 외형이 성장해야 되고 양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갈비의 양이 나왔죠. 근데 가격이 그럼 중요하지 않냐? 이거는 갈입니다. 갈. 이제 리을을 붙였어요. 갈을 보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 뭐 해운, 그다음에 철강, 화학, 반도체.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순간순간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가격 못 바꾼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건 다르다는 거죠. 커머디티처럼 가격 자체가 정해지는 건데 그럼 가격이 왜 오르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다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뭐죠? 양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통해서 양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인이 예를 들어서 해운조선이 좋아지는 게 중국에서 물동량을 빨아갔던 2007년 이전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물동량을 빨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조선과 해운이 좋아졌죠.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였어요. 근데 지금 해운 좋죠. 근데 보면 이 해운이 좋은 이유가 수에즈 운하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에즈 운하가 왜 막혔냐?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예멘이 막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희망봉을 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가격이 오를 게 지속적인 거냐? 이걸 본다 그러면 양이 계속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회사가 좋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갈까지 가면 매출액이 나오니까 이 외형이 성장하냐 안 성장하냐를 볼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위메프 매출액 나왔고 팀원 매출액 나왔지만 적자가 워낙 크니까 이 회사가 버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용 통제까지 잘하면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이익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이익이 나와요. 그게 양갈비. 양갈비를 잘 구우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그럼 이 양갈비를 잘 구워서 이익이 잘 났으니까 땡큐 사자 이게 아니고 양갈비를 구웠는데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싼지 비싼지를 평가를 해봐야죠. 그래서 싸면 사고 이거보다 비싸면 안 사고 이걸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위험도 평가를 또 해봐야 돼요.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돌발 변수는 없을까? 최대 주주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산밖에 보세요. 내가 싸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두산 최대 주주가 뻘짓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두산마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험도가 없는지를 평가해서 양갈비를 잘 구운 다음에 가위로 잘 자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정말 괜찮으면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사시라는 거죠. 그때 들어간 게 이제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기업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본 거죠. 양갈비 가위를 하면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양갈비 가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자세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양갈비 가위 알았으면 내가 이 정보를 알았으니까, 요령을 알았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양갈비 가위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를 보면서 양갈비 가위를 계속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성공한 투자로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양갈비 가위 뭔가 딱 와닿아요. 결국 네. 양갈비를 가위로 잘 잘라야 그렇죠. 이제 먹을 수 있는 살점을 발라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가격, 그리고 비용, 가치, 위험 이렇게 양갈비 가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신조어 네.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업을 고르고 분석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 이 책은 공시에만 미쳐 계셨던 그 기간 동안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다 모여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네요. 전반부에는 이 전자공시를 보기 위한 기업 분석의 기본 과정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책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꼭 소구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공부를 할 때 투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한 권 보는데 용어를 공부하는데 따로 계속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한 권을 보면 투자의 흐름 자체는 이해하게끔 만들어 드리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반부를 구성을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제가 뽑아놨던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과가 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권을 딱 보면 실제 이제 이론과 실전이 결부가 되면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책에 대해 설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할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 채널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은 게 이제 요령과 방법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정석대로 쌓아가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이제 전자공시를 활용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요령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자공시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패하시냐면 이 전자공시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공시는 보물지도거든요. 근데 이 보물지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걸로 식탁을 닦는 거예요. 잘 안 닦이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죠. 보물지도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이걸로 식탁 닦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보물지도가 진짜 보물지도인 걸 알고 이 보물지도를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보물지도가 어딘지 안 다음에 찾아 나서야지 진짜 보물을 찾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공시도 우리는 보물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지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과 보물이 대충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이 지도가 있어도 미국의 어느 한 지방이면 갈 수 있겠냐고, 알아볼 수 있겠냐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게 지도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물지도가 있고 보물지도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딘지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물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크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도 만들고 직접 나서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 그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그 선언을 잘 모으고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중요한데, 아마 이제 여기 박거미 TV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길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투자의 정석 같은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범송공자님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 장우진 작가였습니다. 마지막 끝나기 전에요. 범송공자님은 어떤 뜻인가요? 뭐 많아요. 전자공시생,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범송공자. 많죠. 원래는 저는 이제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블로그 이름 전자공시생이거든요. 네. 근데 혹시 뭐 네이버 아이디 아세요? 네이버 아이디요? 저 고미파일 같은데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네이버 만든 게 한 20년 되니까 제가 아이디를 뭘 했는지 까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범성공자가 뭐예요? 저는 전자공시생이라고 대문을 적어놨지만 글은 계속 이제 범성공자로 올라가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을 적어버렸어요. 범성공이 뭔지. 근데 범성은 제 호예요, 호. 제가 따로 잃은 제 이름입니다. 네. 백범 김구처럼 네. 범성 장우진이라고 해서 제 호였어요. 근데 혹시 백범 뜻 아세요? 백범. 하얀 호랑이요 혹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아니니까 물어보셨겠죠. 저도 뭐 그런 되게 멋들어진 의미인 줄 알았는데, 백범의 백자가 백정입니다. 네, 범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범은 이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지은 호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범자는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범을 생각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자라고 마음가짐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들여온 글자가 소인데 소나무예요, 소나무. 군대 있을 때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강화도에 이제 높이 솟은 소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바닷바를 맞으면서 저렇게 곱게 자란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저 소나무에다가 범자를 담자. 범자를 잊지 말고 저 고든 애기를 갖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때 범성이라고 호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를 짓는데 그냥 별생 없이 범성 공자라고 뒤에 붙인 거였죠. 근데 이 책이 나온 것도 결국은 그 뜻에서 나왔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 꼭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이렇게 뜻을 다 담으시는 모습 속에서 행동하시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 맘먹고 정말 빨리 쓰려면 3개월 만에 쓸 수도 있고 책 쓰는 게 3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그 책도 이제 똑같이 닮은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고심하면서 적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고미 TV 시청자 여러분 꼭 성투를 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